식물 예찬, 예륜 비음달, 던한 출판사. 자연 결핍. 방파제가 있는 만을 가로질러 상쾌한 바람이 분다. 부드러운 모래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동안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다. 가장 좋아하는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뭔가를 떠오르게 한다. 어험. 그것은 갈매기의 울음이 아니라 상사의 헛기침 소리였다. 상사는 잠자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이렇게 묻는다. 그 의자가 앉기 편한가 봐? 상사는 당신이 좀 불만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데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 편한 의자가 있는 곳으로? 당신은 황급히 그 의자가 잠자기에, 아니 앉기에 딱 좋다고 말하며 상사를 안심시킨다.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말도 덧붙인다. 당신은 자고 있지 않았다. 이전만큼은 100% 확신한다. 회의는 계속된다. 당신은 아주 편하지 않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 안건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전화를 걸거나 쌓여있는 빨래를 하거나 거래를 마무리하는 대신에 산이나 바다나 숲이 등장하는 백일몽을 꾸는 성향이 있는 것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상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휴가를 즐겁게 떠올리며 추억에 잠긴다. 휴가가 너무 짧은 듯해 살짝 씁쓸함까지 느낀다. 당신을 실망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지만 이 책은 매일을 휴일로 바꾸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넘쳐나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갔을 때 평화와 만족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휴가와 일상생활을 서로 아주 다른 것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것들 중 일부를 각자의 가정과 직장으로 가져갈 수는 있다. 이는 복잡한 공학기술을 사용하거나 은행 계좌의 돈을 계속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당신은 하루 중에 회의나 전화를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피로를 몇 번이나 느끼는가? 늦은 오후쯤 되면 아침에 느꼈던 기운을 다 소모하는가? 진한 커피나 달콤할수록 좋은 커다란 막대사탕이 유일한 해결책인 이런 무기력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그렇죠. 매일 2시 30분경이 되면 책상 밑이나 빨래 바구니 아래서 몸을 웅크리고 오래도록 낮잠을 자고 싶죠가 당신의 대답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문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고대 로마인들도 도시와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자연에서 멀어짐에 따라 비슷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새롭게 생활 반경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면서 그들은 휴식을 찾아 녹지를 여행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다른 많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인들은 스트레스 해소 영역의 선구자였다. 그들은 삶에서 중요한 뭔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며 해결책이 많아졌고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당신이 졸면서 업무가 끝나는 시간을 헤아리며 오후에 눈을 붙일 멋진 해먹을 갈망하며 이 피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생각지 않을 수도 있다. 로마인들과 달리 현대인들은 질병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뭔가가 빠져 있다는 이런 거슬리는 느낌을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결핍이다. 자연 결핍은 특정 조건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너무 친숙한 증상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다. 어떤 종류의 증상일까? 내가 건강한 직장 환경에 관한 연구해온 30년간 너무 흔하게 나타나서 일상의 골칫거리로 착각될 만한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느낌,
피로, 호흡기 자극. 이런 증상들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날까? 겨울에, 대체로 실내와 도시 환경에서, 건강한 녹색 식물을 보지 못하거나 냄새 맡지 못하거나 만질 수 없을 때, 우리 주변의 빛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너무 밝을 때. 이런 증상들이 학생들이 특히 우울한 가을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둘러대는 핑계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가? 골절이나 흑사병과 비교하면 큰 문제 같지는 않다. 누군가가 흔하고 사소한 문제를 치료해줄 대체로 비싼 방법이 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을 하며 다가왔을 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매일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결석하거나 결근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원하지만 말이다. 몸이 아플 때 느끼는 증상이다. 보안이나 건강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로 인해 올바른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라는, 즉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연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4가지 조건을 다시 살펴보자. 특히 빛의 부족과 식물의 부족이라는 2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있다. 바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빛과 자연을 찾아 여행할 수는 있지만 한 해의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어쩌다 조직의 고위층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공공장소에서 빛과 자연을 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2가지 이유다. 첫째, 삶에서 자연 결핍을 체험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다음에 머리가 아프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침이 계속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 대개 이런 애매한 증상들은 무시하고 넘기기 쉽다. 몸이 안 좋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느낌만, 그렇다거나 혹은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이라 여긴 나머지 마음을 다잡으면 증상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책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산림욕에 빠지다. 일본의 보건당국은 오랫동안 대중에게 소위 산림욕을 즐길 것을 권장해왔다.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관목숲으로 뛰어들어 나뭇잎 사이를 첨벙거리듯 걸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은 흐뭇하지만 산림욕은 그저 숲속에 산책하러 간다는 뜻이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산림욕은 살을 빼기 위해서라든가 여권의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스마트 밴드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모두 산림욕의 목표에 포함될 수 있다. 대신에 산책은 짧고 편안해야 하며 운동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고대 로마인은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도록 자연으로 향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걷는 행위를 국가적 여가의 일부로 만들었다. 일본 의학계에서는 숲의 공기에 몸을 맡기는 것이 예방치료와 치유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물이 지어 서 있는 상록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모든 식물이 피톤치드라는 휘발성 유기물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은 적을 막는 방어책이자 같은 종의 식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상록수에 함유된 알파피넨이나 리모넨 등의 향기로운 성분을 일본인들은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여긴다. 숲을 거닐며 안정감과 회복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일본 연구자들은
식물이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는데 정말로 공원 산책이 혈압과 불안감을 낮추고 자극 분노를 줄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과 거리가 먼 연구실의 무균 환경에서도 건강상의 이점이 두드러졌다. 실험에서는 산림욕의 느낌을 전달하는 편안한 자연 사진만 봐도 혈압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숲에서 나오는 특정한 방향류,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이 있는 방향 성분을 포함한 소수 농축액, 방향류의 향기가 다른 향의 효과와 비교해 혈압을 훨씬 많이 낮춰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크나무 판자와 같은 자연에서 온 물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던 반면에 그 물질에 페인트 칠을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은 야외에서도 진행되었다. 일본 자바현의 한 공원에 있는 오크나무 숲에서 실험 집단은 20분 동안 산책하고 통제 집단은 기차역을 활기차게 산책했다. 그 후 두 집단의 생리적, 정신적 반응을 검사했다. 오크나무 숲 집단은 대뇌 활동이 증가한 명확한 징후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이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코르티솔 농도도 더 낮았다.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지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다량의 코르티솔 분비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많은 곳을 잠깐 산책하기만 해도 이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졌다. 2010년에 진행된 또 다른 실험에서는 두 집단으로 나뉜 참가자들의 신경계를 검사했는데 한 집단은 숲속을 걷고 다른 집단은 도시 환경이 조성된 곳을 걸었다. 실험 결과 숲을 걷는 참가자들에게서 코르티솔 수치 감소, 맥박 속도 저하, 혈압 저하, 부교감 신경계 활동 증가, 교감 신경계 활동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는 마지막 두 가지가 특히 흥미로웠다. 수술 환자의 회복을 돕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몹시 아프거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 빨리 나아서 집에 돌아가는 일보다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자라나는 녹색 식물은 심지어 그것이 단지 사진이라 해도 특별한 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연구자 로저 울리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자라나는 녹색 초목을 본 환자들이 병만 본 환자들에 비해 병원 입원 일수가 적었고 진통제를 더 적게 필요로 했고 현기증과 두통과 같은 합병증을 앓는 사례도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생각해보라. 외과 수술 환자는 어떤 일을 겪는가? 말 그대로 메스로 살갗이 절개된 것이다. 그런데 식물 풍경이 환자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준 듯하다. 이것은 정말 식물을 보기만 해도 수술받는 환자들이 더 잘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말해두겠다. 만약 내가 이 책에 쓴 내용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이런 주장은 내가 이 책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의 목록에서 우선 순위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 주장이 아니다. 1992년 포틀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과학 논문에 나온 내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연구는 비단 이 연구뿐이 아니다. 석기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그 결과에 대체 왜 그리 놀라는지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건축가 뱅트 와르네가 한 말이 적절할 듯하다. 식물을 위해 집을 지으면 인간은 번영할 것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식물을 없애버려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좋을 수 없다.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식물을 키우는데 소질이 없다고 말한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식물은 뭐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식물을 키우는 재주라는 개념은 미신에 불과하다.
하지만 따라야 할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다. 유기질 토양을 사용한다. 화학 비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말이다. 식물에 적절하게 물을 줘야 한다. 매일 물뿌리개를 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3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적절한 양의 빛을 제공한다. 즉, 조명을 켜고 끄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전원을 끄고 켜는 일을 깜빡 잊을 것 같으면 자동 타이머 스위치를 구입하면 된다. 어떤 경우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필요하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멀리 여행할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식물은 빛을 끊임없이 받아도 상관없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여기까지다. 식물을 기르는 솜씨나 신기한 재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첫 번째, 물주기. 당신의 식물들은 긴 여행 끝에 새 집에 도착했다. 식물들을 진심으로 반기는 의미에서 물을 흠뻑 젖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숲속 공기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 빛, 물주기, 가지치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규칙은 간단하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상자에 3주에 한 번씩 3리터가 넘지 않게 주면 된다. 3주에 한 번이다.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든 식물 관련 서적에 뭐라고 나와 있든 친구가 뭐라 말하든 원예용품점 사람들이 뭐라고 알려주든 3주에 한 번이다. 나를 따라 반복해보자. 나는 3주에 한 번만 물을 줄 것이다. 식물에 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로 절대 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겠다. 많은 사람이 스킨답서스 잎 색깔이 노랗게 바뀌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다. 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다. 당황할 필요 없다. 자라나는 모든 식물에는 노란 잎이 생기기 마련이다. 노란 잎들은 제일 낮은 데 있고 제일 오래된 잎들인 경우가 많다. 식물은 영리해서 자원을 분별 있게 사용한다. 잎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고 이 수명이 닿을 때가 되면 식물은 그 영양분을 뿌리로 되돌려 놓는다. 그 결과 잎들이 노랗게 변한다. 따라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노란 잎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건강을 상징한다. 어쨌거나 시든 잎은 제거하되 잎에서 녹색이 완전히 다 빠진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 시점이 되면 식물은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 돌려놨을 것이다. 그 잎들은 어쨌든 스스로 떨어질 것이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부분이다.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다음 사실 잘라내는 게 말이 돼? 너무 많이 잘라내서 죽어버리면 어쩌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숲속 공기요법의 한 과정으로 가지를 치는 일은 식물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식물은 유전적으로 이런 종류의 저항에 대비가 되어 있다. 그뿐 아니다. 식물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일부로서 가지치기를 꼭 필요로 한다. 가지치기를 식물을 잘라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길어지기 전에 기다란 순의 끝을 없앤다고 생각하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돌보기 하나로 연중 어느 때든 해야 하는 일이다. 당신이 키우는 스킨답서는 키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자연 상태에서도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데 야생에서는 자연의 위험 요소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 상태에서의 스킨답서는 당신이 식물벽에 키우게 될 식물의 모습, 즉 덤불과 비슷하게
촘촘하고 무성한 모습에 가깝다. 따라서 당신은 일종의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이롭다는 사실을 식물이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물로 하여금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나 쓰러지는 나무나 강력한 돌풍과 같은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위험과 비슷한 일들에 노출되도록 해줘야 한다. 가지치기 자체는 어렵지 않다. 보통 가위로 잎마디 바로 위에 줄기를 자르기만 하면 된다. 가지치기 하면 뿌리에 신호가 전달되어 식물이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게 낫겠다고 느낀다. 뿌리에 더 가까운 쪽에는 싹을 더 많이, 흙에 더 가까운 쪽에는 잎들이 더 촘촘하게 우거지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조명을 잘 사용해야 빛이 뿌리 영역까지 깊이 파고들어 아래쪽 잎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번성할 수 있다. 그럼 가지치기는 언제 해야 할까?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각 줄의 식물들이 그 아래 줄에 있는 식물들에게 그늘을 두려우지 않도록 하고 맨 아랫줄의 식물들은 상자를 가릴 정도로만 자라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를 믿어야 한다. 일단 식물 벽과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면 식물이 있는 방에 앉아 있거나 매일 그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과 식물 사이에 일종의 공감대가 생길 것이고 그것을 통해 당신은 가지치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관계를 숲속 공기 요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자연은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주변 생명체들과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구식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모든 생물이 미시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전혀 구식이지 않다. 따라서 최첨단을 따르고 싶다면 식물이 하는 말에 관한 자기만의 느낌을 신뢰하라. 이런 말이 너무 복잡하거나 허풍 떠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경험을 통한 추측을 따르는 것이 좋다. 항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름 주기. 많은 사람이 이 식물에 비료를 주어야 하냐고 묻는다. 그렇다. 비료를 줘도 좋지만 이미 말했듯 비료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비료를 줄 수 있지만 반드시 1년이 지난 후여야 한다. 꽃집이나 슈퍼마켓에 있는 일반 식물 비료를 사용할 경우 포장에 적혀 있는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 그 후 식물에 물을 줄 때마다 같은 식으로 비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숲속 공기 시스템은 첫 1년이 지나면 아주 약간 복잡해지지만 당신이 그 일을 끔찍하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 덧붙이자면 물주기의 경우처럼 단지 안심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식물에 추가로 비료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